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제5주차 2교시 과학과 의학의 문제. 어디까지 과학을 의학에 허용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과학은 의학 속으로 들어와서 의료과학을 이미 형성하고 있죠. 둘이 이제 융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물론 과학이 의학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학은 더 발전하고 인간의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의학 안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인공자궁이 만들어졌어요. 인공자궁.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궁. 이게 과학기술이 의료 분야로 들어가서 이제는 과거처럼 인공수정의 문제를 현재 존재하는 것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는 거예요. 인공자궁이 만들어졌고 인공정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공난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굳이 생명복제를 하지 않아도, 굳이 인공수정을 하지 않아도 대량으로 이제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의 혁명적인 일이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아놀드 슈와제네거인가 누가 나온 그 배우가 나오는데 남자가 임신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도 부인이 임신하지 못했을 경우에 남편이 임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료 기술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이 남자의 복막 안에 있는 그 복막의 구조와 여성의 자궁의 구조가 거의 99%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정란을 남성의 복막 안에 착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 10개월이 되면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 거죠.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인가 어디서 한번 그것이 실험적으로 완성돼서 성공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인공정자와 난자, 그리고 지금 인공자궁이 만들어져서 토끼 실험을 해서 토끼를 인공자궁에서 출산시켰어요. 토끼를. 그 다음에 또 양도 인공자궁에서 출산을 시켰죠. 그렇다면 이제 인간에게도 이거 적용시키게 되는데, 과연 그런 생명과학기술, 인간이 질병을 걸려서 이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학적인 꿈을 실현해. 요즘에 그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는 그 뭐죠? 냉동인간. 지금도 200몇 구의 그 시신이 그 그 보존 연구소에 지금 보존되고 있어요. 1년에 지금은 한 20만 불 될 거예요. 그 당시 10몇만 원. 1년에 20만 불이면 1년에 한 돈이 있어야 돼요. 한 1년에 2억 원씩을 그 보존비를 계속 내야 돼요. 질소가스 안에 급속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면 10만 불 정도, 8만 불인가 1년에 한 8천만 원 내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전체 시신을 냉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목만, 이 머리만 냉동시키면, 왜냐하면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육체는 뭐 재생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인간의 사고작용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뇌만 보존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허용하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필요한가? 왜냐하면 질병을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게 본래의 의학이었는데
지금은 질병 치료가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복제하고 자신의 꿈을 더, 인간의 소망과 꿈을 더 실현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톡스라든지 노화를 방지하는 어떤 의료 기술들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성형모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런 것까지도 의학에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공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책에는 그래서 자세하게, 아마 이 책이 기록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아직 더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윤리를 과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거 안 돼. 인공자궁 안 돼. 냉동인간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의 주관적인 입장이 돼버려요.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안 돼? 그러면 기분 나빠. 이거는 내 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도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걸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을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공부해 보고 그 생명윤리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5가지의 과학기술이 있어요. 그 5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앞으로 나오는 이제 안락사 문제, 장기 이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과학이 의료 분야에 혁명적인 하나의 영향을 주게 된 5가지 기초적인 과학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전자 조작. genetic manipulation. 이 조작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manipul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manipulation, 독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manipulate 하는 것은 이게 내가 그걸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유전자는 자연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데, 자연 현상인데, 이것을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이 그걸 갖고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이제 그 생명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은 유전공학인데, 결국 DNA 지도,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거예요. 이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명과학이 의료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건데, 그 첫 번째가 유전자 조작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세포의 유전자를 한 세포, 어떤 생물체 안에 세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변형시켜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지놈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목적이, 그 연구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전자를 변형시킬 것인가.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은 병이 안 생기게 변형시키고 특정한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조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에 인간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윤리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자연 질서에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 결과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인간이 자연 질서에 개입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지금도 자연이 파괴되는 이유가 인간이 개입한 결과죠. 자, 그래서 한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그 세포 안에 넣거나 그 생물체 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새물체의 유전자에다가 접합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생물을 만들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내가 변형시켜서 다시 그 자리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다른 생명체에다 집어넣든지 하는 것을 유전자 조작이라고 그래요.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유전자 조작.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자 전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가는 거예요. 트랜스퍼. 진 트랜스퍼죠. 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새로운 유전자를, 본래 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유전자를 세포나 수정란에다가 삽입시키는 것을 유전자 전이라고 해요. 요거는 어디 많이 사용되냐 하면, 아까 1번은 이 복제라든지 아니면 세포 변형, 유전자 변형에 많이 사용됐지만, 이 유전자 전이는 인공수정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세포에다가 삽입하든지 수정란에다 삽입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과 유전자 전이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포 융합이 있어요. 세포 융합. 세포 융합. 이건 셀 퓨전이라고 하는데 세포와 세포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유전자 조작과 전이와 세포 융합. 조작은 한 세포 유전자를 끄집어내서 내가 이걸 조작하고 변형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거고, 기존의 생물체나 다른 생물체나. 유전자 전이는 새로운 유전자를 그냥 어떤 세포 안에다 그냥 삽입시키는 거예요. 수정란이라든지. 기존의 세포를 빼서 변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을 주입시키는 것을 전이라고 그러고, 이미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을 유전자 조작이라고 그러고, 세포 융합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세포 사이에 벽을 없애버려요. 세포벽을 없애요. 그래서 두 세포의 원형질을 하나로 융합해서 한 세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세포를 한 세포로 만드는 것을 세포 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각자 세포가 갖고 있던 특징을 함께 가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세포 융합은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 하면 식물 같은 것들, 식물의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새로운 특성을 가진 식물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최초의 실험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 씨가 있는 수박과 또 씨 없는 어떤 다른 식물의 품종을 이렇게 해서 두 세포를 융합을 시키니까요, 수박이 맛은 좋으면서 씨가 없는 특성을 갖게 돼버려요. 씨 없는 다른 식물들의 그 세포의 특성을 갖게 되니까 수박은 수박인데 씨가 없어요. 한국의 이거 노벨상감입니다. 근데 노벨상을 못했죠. 우리가 힘이 없고, 그 당시 외정시대, 일제시대 때니까 힘이 없어서 못한 것 뿐이죠. 또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여기 이렇게 여기 토마토가 열려요. 열매가. 그리고 이 가지는 뭐냐면 사탕수수예요. 밑에는 뿌리에는 감자가 열려요. 그러니까 감자의 세포와 사탕수수의 세포와 토마토의 세포를 이게 세포 융합을 시켜버려. 그럼 이제 새로운 식물이 나타나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사탕수수 같은데 열매를 보니까 토마토가 열리고 밑에는 보니까 감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량을 대량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 동물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소의 세포에다가 돼지의 세포와 닭의 세포를 또 융합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고기가 앞부분은 소고기 맛이 나고, 중간은 돼지고기 맛이 나고, 꼬리는 닭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인간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어머니들이 이제 출산을 시켰는데, 어머니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한데 모유가 안 나와. 그러니까 거의 4명 중 1명이 요즘에 모유가 안 나오니까 이거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모유를 안 먹고 요즘에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그 분유 같은 거.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유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우유는 송아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한테 먹이는 것을 어린아이한테 먹이니까 그 아이가 그걸 먹으면 몸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양가는 있는데 송아지가 먹을 걸 인간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 요즘에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 이게 면역
문제들, 이 면역 반응이 깨지는 것들 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엄마가 모유가 안 나오든지 자기가 몸이 아니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모유를 안 먹이고 분유를 먹여버리니까 우유를 먹이니까 그 아이가 그걸 먹으면서 몸에 단백질의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어떤 연구가 되느냐. 젖소의 세포에다가 인간 어머니의 그 모유를 형성시키는 그 세포를 같이 붙여서 세포를 융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세포가, 젖소가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젖을 짜서 이제 하루에 30리터씩 우유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30리터씩 인간의 모유 성분을 생산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여기 이제 마트에 가면 앞으로 한 10년, 빠르면 10년 지나면 우유만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유를 대량으로 사서 먹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간 대신에 젖소가 인간의 모유를 생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핵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핵치환. 핵치환. Nucleus replacement인데 뭐냐면 글자 그대로 두 세포 사이 아니면 두 생물체의 세포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세포 사이에서 핵만 바꿔요. 핵만 싹 바꿔버려요. 동종의 생물이라든지 타종의 생물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세포가 돼버려요. 핵만 바꾸면은 그 세포 자체가 전혀 다른 세포가 되죠. 이런 것을 언제 많이 적용시키는가 하면 동물 복제, 돌리, 그 어미양의 세포, 그것을 핵만 바꿔주는 거예요. 두 세포 사이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배양한 세포와 어미양의 세포 사이에서 핵만 바꾸면 그 어미양의 세포가 여기 들어가서 새로운 세포가 돼서 새로운 양을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세포 배양이 있어요. 이 1, 2, 3, 4단계를 거친 세포, 유전자 조작된 세포, 유전자가 전이된 세포, 세포 융합을 거친 세포, 핵치환을 거친 세포는 일단 하나의 단일 세포인데 그 세포 자체를 또 무수하게 많이 생산하는 것을 세포 배양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코로나,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확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전자 자체가요, 자연 상태의 유전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발전시켰던 생명과학의 모든 기술을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다 사용한 거예요. 1, 2, 3, 4번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배양하는 과정에서요. 잘못 배양해서 이것이 밖으로 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내성을 가진 거예요. 돌연변이에요. 괴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계속 배양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인간에게 유해한 균을 왜 배양을 하겠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아니, 균을 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거 외에는 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는 금방 죽어버리니까 죽지 않게 만들려니까 이걸 계속 조작을 해서 강력하게 강화시킨 거예요. 바늘로 몇 번 찔러도 수백 번 찔러도 죽지도 않아요. 90도 물에다 집어넣어도 이게 죽지 않는 무서운. 그게 지금 이게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것을 없앨 수가 없게 이 판도라의 상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들긴 했지만 없앨 수 없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는 것은 이 생명과학 기술이 좋은 쪽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인간의 질병을 퇴치하는 방향으로만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복제 기술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복제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생명과학 기술이 군사 무기에 사용돼서
생물학 무기, 세균 무기에 작용되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생명과학은 윤리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면,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면 긍정적인 길보다는 부정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생명과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초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과학을 견제하는 생명윤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초지식을 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책에 있는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과학적 의학의 논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과학적 관점, 여기 결정론이 나오죠. 자연과학적 관점, 결정론. 지난 시간에 하다 말하는데, determinism.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책에도 나왔듯이 원래는 철학과 윤리학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전 상태의 결과고, 미래 상태는 현재 상태의 결과다. 이것이 이미 과거에 결정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현재 상태는 인과론이에요. 이게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의 반대는 자유예요. 자유의 반대가 결정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인데 자유의 개념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 상태의 결과로서 지금 나는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책에 보면 인과론이에요. 87페이지 밑에 각주 8번. 철학에서 도덕적 선택을 비롯한 모든 사건은 앞서 존재하는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과론이죠.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주어진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면 그 미래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자연과학에 들어가서 원인을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게 되고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학적인 자연과학의 원리가 이제 의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과학을 통해서. 그러면 의학에서는 환자의 현재 질병의 원인을 알게 됐고 그러면 현재의 문제를 분석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되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88페이지. 자, 베르나르는 결정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운행이, 이 세계가, 우주가 전부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입장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개의 사상들 간의 인과적인 결정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과론. 그 밑에 보면 인간적 결정관계가 결정론이다. 이 결정론이 의학으로 도입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예로 들어보면 저기압이 다가온다. 이 저기압이 뭐예요? 비구름이에요. 먹구름.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기압이 떨어져요. 기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관절이 쑤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하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저기압이 몰려온다는 거죠. 이게 인과론이에요. 저기압이 접근하면 비가 온다. 이런 인과관계를 의학에 적용하는 것이 결정론이죠. 그래서 그냥 치료만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밑에 88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1줄 보면 이와 같은 관계를 의학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결핵이라는 병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결정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핵을 유발시킨 원인을 확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옛날에는 이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만 가면 결핵에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도시병이구나. 그래서 도시에 가서 걸리는 병이 결핵인 줄 알았는데 결핵의 원인을 이제 결정론적으로 보게 되니까 영양 상태가 나쁘게 되면은
결핵에 걸리는 거지. 도시로 이주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다. 그 결핵의 원인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정론의 문제와 인체 실험의 문제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